저는 KNS에서 숙명여고 담당을 하고 있는 이은하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 숙명여고 전반적인 내신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떤 패턴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KNS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비시키는지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네, 숙명여고 같은 경우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학생 수는 382명이었습니다. 네, 14반으로 학급수였었고 전체가 382명이니까 그중에 4% 1등급은 15명이고요. 2등급 같은 경우 11%로 지금 끊어져서 42명인 거죠. 제가 지금 1등급, 2등급만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서울에 원하는 대학, 들어본 대학에 수시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이 나왔을 때만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을 1, 2등급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등급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핵심은 뭐다? 네,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 등수에 들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위에 1등급 아이들은 어느 학교나 실력이 월등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등급에 들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본 역량을 지금 많이 채워서 준비된 상태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숙명여고를 또 원하시는 이유가, 많이들 원하시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결이 좋습니다. 지금 2022년 서울대 합격수가 수지가 5명이고 정시가 9명으로서 입결이 좋으니까, 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원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워낙에 또 워낙 숙명여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학교 내신도 힘들다, 잘하는 훌륭한 학생들도 많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신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신 교재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교재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교재에 따라서 이제 내신 대비를 같이 학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쓰였는지, 지금 교재 작년 같은 기준을 보시면 교과서는 YBM 한입니다. 교과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2과가 포함이 되는데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2과가 포함이 되고요. 1, 2과, 3, 4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스키핑을 하셔가지고 1과와 뒤에 있는 3과를 중간고사로 시험 범위로 하시거나 아니면 2과나 스페셜 레슨을 해가지고 중간 시험 범위로 내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셔서 그때그때마다 조금 시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과가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가 단기 특강 영어 독해 어법편으로 어법 교재입니다. 어법 교재인데 어법 교재에 나와 있는 독해들을 독해 문제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독해로 풀어냈을 때 그 지문에 대해서 불일치냐 일치냐 이런 경우로 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밑줄을 쫙 그어서 어법 문제로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교재 지금 단기 특강 EBS 영어 독해 어법편이 부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요것도 같이 교과서와 함께 시험 범위로 10지문에서 18지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그다음 세 번째 부교재로 또 다른 부교재가 있는데 단어책입니다. 단어 워드마스터 고든 컴플릿이라는 단어책이 있는데, 숙명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어휘문항입니다. 어휘문항이 어디서 발췌가 됐냐? 이 단어책에서 나오고요. 단어를 보통 중간고사일 때는 1학기 때는 보통 300개 정도 암기를 하게 되고 2학기는 범위가 더 많아져서 한 500개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대표적인 표제어만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의어라든지 동의어라든지 아니면 idiomatic expression, collocation이라고 했죠. 수거 같은 것도 함께 암기를 해야 되고, 심지어 거기 나와 있는 예문도 활용하셔서 그 예문을 변형해서 어법 문제로 내신다든지 아니면 독해로 풀어내신다든지 아니면 간접 영작들로 풀어내시기 때문에 단어 암기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암기량도 많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문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대단히 많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습량이 많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성실도 얼마나 잘 열심히 암기를 하고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성실히 잘 암기하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좋은 등급을 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성실함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내신 시험 범위 전반적으로 제가 교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교과서는 YBM 한으로 보통 2가가 포함이 되고 부교재 어법 편으로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10개 지문에서 18개 지문이 포함이 되는데 그 지문들이 어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일치 독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그다음 부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암기가 대단히 중요한 학교로 표제어가 280개, 그래서 거의 300개 육박하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280개 정도였고요. 2학기 넘어가서 500개까지 암기를 했어야 됐고 예문 중요합니다. 예문도 함께 학습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동의어나 반의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컬로케이션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거기다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적으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모의고사가 고1 수준의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가 들어가고요. 보통 지문이 25개에서 50개 지문, 보통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에서 18번부터 끝까지 45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2학기 들어가서는 조금 짜집기를 해서 지문을 조금 더 여러 개를 포함시켜가지고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으시고요. 그렇게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숙명여고의 시험 범위고요. 거기다 플러스 외부 지문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제가 경우에 따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엔 1학기 기말고사에 테드 아시죠? 네, 스피치 테드의 스크립트가 A4 4장짜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학습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에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포함시켜서 학습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교과서, 부교재, 그다음 모의고사 그렇게 시험 범위가 포함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숙명여고의 내신 시험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 방대한 시험 범위. 네, 암기해야 할 것도 많고 봐야 할 학습해야 할 지문들도 많고 성실함이 중요하고 열심히 따라오면 좋은 등급을 따는 것이 힘들지는 않은 학교라는 거.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주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엄청난 암기를 요구하고 네, 두 번째 적어놨죠. 성실함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숙명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어휘 유형뿐만 아니라 문법, 어법 문제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중등 문법의 디테일한 문법 사항까지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장 형식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대표 동사를 나누고 다음 문장의 형식이 무엇인지 적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내신을 내시지 않는데 중등문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내신 적이 있었고 조금 이따가 보시면 어법 문제들 내신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보실 텐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중3 때 배웠던 어법 포인트 예를 들어 allow라는 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고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는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을 잘 학습만 해놓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문법 포인트를 다 학습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준동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분사부구문이 준동사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든지 아니면 가정법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학습을 해두셔야지만 내신 대비할 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동명사가 뭐다 투부정사 뭐다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미 학습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법 포인트, 문법 포인트들을 세세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타임 컨슈밍한 문항에 대해서 다수라고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문도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지문이 긴데다가 독해 지문 같은 경우 긴 지문의 밑에 answer choice 선택지가 있는데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선택지 자체도 길이가 모두 길어서 불일치, 일치 문제, 독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이 본문을 읽고 나서 answer choice 선택지를 보는 것으로도 새로운 지문을 또 읽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글을 읽고 빨리빨리 답을 찾아내는 시간과의 싸움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문제 하나하나당의 길이를 보시면 조금 이따 아시겠지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형태로 내시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하고 숙명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숙명여고도 독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제를 보시겠지만 전부 선택지들이 영어로 써져 있고 길이가 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의 핵심 키포인트라는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들이 어법이나 어휘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서술형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인데 문장을 쓰는데 한글 해석이 없이 뭐 문장을 완성하든지, 뭐 기본적으로 주어진 어휘를 어형을 변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법적인 뭐 수동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법 포인트를 가미해서 문장을 써야 되는 것들이 출제가 돼서 아주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본문을 읽고 요지를 완성하는데 빈칸을 단순하게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거기도 주어진 것이 없어서 조건이 없고 그냥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단어를 잘 활용해서 요지를 완성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가리는 킬러 문항이 서술형으로 대두가 되었다는 그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전반적인 숙명여고의 내신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법, 독해, 어휘, 서답형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가장 높은 퍼센티지 차지하는 것은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가 되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본문 지문을 막 스트럭처를 바꿔놓고 뭐 어휘를 다 바꿔놓고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하시는 학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지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길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잘 읽고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유추해 놓는 거, 얼마나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해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지금 독해 문제에서 관건인 거고요. 어법, 어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어법은 1학기 때 14%였대. 어법 2학기 때는 20%로 올라갔고요. 어휘 문항도 뭐 6문항, 7문항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서답형이 1학기 때는 9문항, 2학기 때는 7문항이고 전반적으로 전체 토탈을 봤을 때 문항수는 34문제에서 35문제 50분 동안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은 등급을 받는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문항수가 많은 데다가 지문들도 길고 선택지도 아주 길어서 시간과의 싸움이 대단히 중요하다.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해서 빠르게 답을 유추해내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좋은 등급을 받는데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객관식 서답형 나눴을 때 객관식이 거의 대부분 82%고 서답형이 18%고요. 기말고사도 거의 비슷한 문항수로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 분석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섹션이 있었잖아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 2과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법은 아까 왜 부교재가 있었죠. 어법 교재 거기 있는 문법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뭐 지문들 아니면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들을 뭐 활용해가지고 문법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모의고사 문항, 어휘 문항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출제를 하십니다.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해서 더 포션이 넓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학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부교재, 어휘 교재들이 전부 다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모두 충실하게 학습을 해놓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각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특징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기출 예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해문항 아까 보셨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해문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변형은 거의 없습니다. 본문 변형은 거의 없지만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의 길이가 길어서 빠르게 선택지를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 숙명여고의 독해문항의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면 기출예제 독해 문항입니다. 지금 본문이 나와 있고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면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 있는 거 모두 고르기 아니면 뭐 몇 개인가 이런 유형을 좋아하시고요. 지금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인데 보기가 지금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선택지들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빠르게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 문제를 질문을 이해를 하고 거기 본문에서 답을 찾아서 이것에 해당하는 답이 몇 번인지를 찾아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 다툼이 대단히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독해 기본적인 틀은 많이 바꾸시지 않으시지만 선택지 자체가 여러 개가 주어져 있고 길이가 짧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읽고 답을 유추해내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빠른 독해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독해를 훈련을 해놓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 문항은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도 나오거든요. 내용 일치나 아니면 뭐 아까 보신 것도 일종의 2차 추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문항 같은 경우는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문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nswer 선택지 자체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 문항들이 내용에서 추론이 가능하는지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 독해 난이도가 되게 힘들고 못 보던 지문으로 변형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이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빠르고 신속하게 읽어서 이해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유추해 놓는 것이 독해 문제를 잘 푸는 핵심이다. 그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어휘문항의 특징입니다.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죠. 숙명여고 만의 대표적인 어휘 문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단어의 관계, 보통 시험지 맨 첫 번째 1번 문항으로 보통 나오는데요. 뭐 두 개의 단어를 주고 이게 단어의 관계가 뭐 동의어 관계인지 반의어 관계인지 이런 단어 관계를 따져서 그 단어의 관계와 같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관계,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 그 관계성을 잘 따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 영작이 적절한 어색한 것일지 짝지어진 것은 어휘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글 해석이 있으면 그 밑에 영작을 쭉 해놓은 영어 문장이 센텐스가 있고요. 그 센텐스가 제대로 본문 한국 해석에 어울리게 영작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문도 그 부교재 어휘 예문도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휘책 예문이 영작이 적절한 것, 어색한 것 찾아내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휘 책에 있는 예문들도 학습을 철저히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어휘의 수정이 잘못된 것, 뭐 본문에 밑줄을 적어놓고 그 어휘가 어울리지 않아서 이걸 바르게 고쳐놓은 것은 어느 것인가, 아니면 잘못 수정한 것은 어느 것인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어휘 문항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양자택일이라는 건 두 개의 어휘가 있으면 뭐 implausible인지 improbable인지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본문에 적절한 거, 어울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문항이 또 출제가 되고요. 우리말 뜻과의 연결성이 바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형태의 5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숙명여고의 어휘 문항의 샘플들이고요. 예시들이고요. 요 문항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샘플을 뒤에 보여드리면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군요. 그러니까 요런 대표적인 어휘 문항들이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것이 숙명여고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책 예문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학습을 해야 되고 컬러케이션이나 동의어, 반의어는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학습을 암기를 완벽하게 단어는 암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력으로 뚫고 나가야 돼서 성실함과 얼마나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는 거, 그게 특징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출예제 어휘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숙명요구의 문항이고요. 우리말 해석이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해서 지금 5번째, 5번이 지금 답인데 지금 보시면 disapprova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해석이 승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과 본문 영작이 바르지 못하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 틀렸고 지금 vertical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수직인데 해석을 보시면 수평농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틀린 것들 찾아내는 이런 대표적인 어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이 예문들은 어디서 나왔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인 단어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문들도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제일 1번으로 출제되는 1번 문항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의 관계, 단어의 관계성을 따지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chronic, acute 해가지고 반의어 관계인 거죠. 그렇죠? 반의어 관계에 관련된 것 똑같은 관계성을 따져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답이 2번이었었고요. 지금 단어들 보시면 뭐 repetitive, theoretical, empirical 이런 단어들이 또 외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력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고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암기를 다 방대한 양이지만 성실하게 암기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다 풀어낼 수 있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 문항들 각각은 어렵진 않지만 학습량, 암기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부분, 성실성이 그만큼 등급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부분이 숙명여고의 특징입니다. 네, 또 다른 어휘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이 있고 그 해석에 대한 영적이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2개 고르시오. 네, 답이 하나인 것보다 뭐 2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게 숙명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4번을 빼고는 틀린 영작과 한국말이 어울리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해석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죠? 네, 어휘력밖에 없습니다. 어휘력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고등 내신의 핵심은 풍부한 어휘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풍부한 어휘력으로만 뚫고 나갈 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어휘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라도 다 학습해내야지만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것이 숙명여고의 특징, 어휘 부분의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어법 문항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작년 말고 그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법이랑 어휘 문항들이 킬러 문항으로 많이 제시가 되었었고요. 어법 문항의 특징, 그쵸, 개수 고르기, 모두 몇 개인가,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선택지, 독해 선택지만 긴 것이 아니라 어법 문항의 선택지도 아주 깁니다. 길기 때문에 어법상 오류를 찾는 것, 그 문장을 정확하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독해를 해서 어법이라는 건 의미와 문법이 다 맞는 것을 적절하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선택지가 긴 것을 잘 읽고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답이 지금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고르는 것인데 그 답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네, 정확한 독해력이 뒷받침되어야지 어법 문제도 잘 풀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출예제 어법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답이 3개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달아놨는데 지금 3번이 답인 이유가 allow라는 동사가 지금 중학교 때 아이들 많이 배우는 동사인데 allow 5형식 동사인데요.
목적어고 목적격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데 to accomplishing 해가지고 to가 마치 전치사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중3 때 내신 대비할 때 아이들이 수없이 반복했었던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로서 to 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 포인트만 잘 닦아놨더라도 숙명여고 어법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선택지가 길어서 그 부분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어법 포인트들을 잘 가지고 있다면, 네, 잘 학습을 해냈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 중학교 수준의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는 것이 숙명여고의 어법 문제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2번이 지금 답인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ich하고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mea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건 선행사 스위치가 돼야 돼서 means라고 동사가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런 문법 포인트. 그 다음 F번이 병렬 구조로 지금 violate 돼 있고 and하고 invite하고 risking이 본동사로 들어가 있는데 risking이 본동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ing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risks 해서 병렬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묻는 어법 포인트, 대표적인 어법 포인트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위치, 병렬 구조,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준동사들, 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죠. 그쵸? 분사 구문 중요하죠. 그 다음, 가정법. 이 정도는 정말로 아직까지 내가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2월 달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만 내신 대비할 때도 그렇고, 좋은 점수, 어법에서 놓치는 문제가 없어서, 한 문제 놓쳐서, 등급 나 내려갔어.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지금 정리를 반드시 해 두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서다평 문항의 특징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서다평이 되게 킬러 문항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난도 문형으로 해석이 주어지지 않고 본문을 읽고 빈칸에 적절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어가 주어지지만 단어를 반어를 써가지고 변형을 익혀서 반어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다던가 아니면 주어진 동사가 있는데 그걸 수동태로 바꾸어서 문장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해석이 없는 영작하기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독해를 바탕으로 하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요약문을 완성하는 것들, 요지가 무엇인지 완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단순히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지의 부분에 이 빈칸 부분이 그러니까 프레이즈를 쓴다든지 아니면 종속절을 쓴다든지 문장을 쓰는 것들이 서다평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글의 순서 배열하기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올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이게 이제 서다평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어법 오류 수정하기, 밑줄이 있고 다음 중 밑줄 중에서 오류가 있는 문장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문장들도 서다평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변형은 없지만 워낙 학습해야 되는 범위가 많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서 서술형이 나올지 가늠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학습량 중에서 반드시 핵심 구문이 들어간 주요한 문장들은 반복적으로 학습하거나 써보거나 암기하는 것이 서술형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출예제 서다평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지금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서 빈칸 A, B를 완성하라고. 요지 완성하기 문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칸 안에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일부를 삽입하는 것인데 지금 주어진 단어 which are 해서 지금 비동사 뒤에 수동태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generate란 단어를 generated라고 해서 수동태 문항으로 바꾸고 뒤쪽으로도 by 행위자에 해당하는 거 넣고 그다음 그 삽입절 뒤에 다시 본동사가 들어가면서 다시 또 수동태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복잡한 구조의 문장으로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and에서 지금 동명사 구로 지금 consume이라는 동사 동명사 구로 주어로 만들어서 그 문장의 동사는 또다시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된다.
본문을 읽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뒤에 그 핵심을 적절히 요약문으로 완성해내는 것. 본문 분명히 학습을 하는 문제 본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 이해는 다 하고 있지만 이 요지도 다 파악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지금 조건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하는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완성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 요지 완성하기들도 시험 대비 시켜보기는 하지만 워낙 시험 범위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문항에서 출제되는지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핵심 구문이나 핵심적인 문장들은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써보거나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두는 것이 서술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거, 성실함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성실함, 암기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해놓느냐,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에 잘 정리해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서답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없이 문장을 쓰기가 나왔다. 보기 주어진 단어가 있고 빈칸에 들어갈 모의고사 중에 일부 지문인데요. 지문을 가져와서 단어를 주어주고 빈칸에 들어간 문장을 완성하는 것, 부분을 완성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ffect라는 단어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는 단어는 unaffected라고 해서 반의어로 만들어서 수동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핵심적인 문장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중요한 구문이 들어가는 것들은 연습을 시키고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놓고 아이들에게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하지만 워낙 방대하니까요. 방대하니까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각각의 중요한 수동태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분사 구문이라든지 관계사 들어갔던 그런 중요한 문장들은 반드시 써보고 암기를 해놓고 하이라이트 해놓고 중요하다는 거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두어야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석이 없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 하나평 킬러 문항으로 제시되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교재로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문항들이 나오고 전반적인 이제 예제들도 다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KNS에서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신 대비 수업 진행 단계가 있는데 세션은 7세션이나 또는 7회차, 8회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시험 스케줄,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언제 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선 첫 번째 1, 2차 주에 한 번 오는 건 알고 계시죠?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 같은 경우에는 주에 한 번 수업을 하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1주, 2주차에는 교과서 본문 학습부터 시작합니다. 교과서 본문 부가가 포함이 되는데 교과서 본문 학습을 하는데 핵심 문장을 암기를 하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반복 얼마나 학습을 했고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리뷰 테스트 매 시간마다 치게 되고요. 1, 2차 주에는 교과서 본문 학습을 마무리 짓고 3, 4주차부터는 부교재 학습이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법 교재가 있었고 그 교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교재도 어법문 교재지만 모의고사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들이 또 독해로 나오거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문장은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문항 지문들도 변형 문제를 저희 학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학원 측에서 만드시는 것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들도 있고 변형 문제가 있으니까 변형 문제를 풀어서 더 이해도를 상승시키고요. 부교재에 대한 리뷰 테스트도 물론 쳐야죠. 매 시간마다 올 때마다 테스트가 많습니다. 수업도 진행이 되지만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뷰 테스트, 암기 테스트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 5회차, 6회차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학습 어떤 부교재 있냐? 아까 왜 부교재 어법 교재 말고 모의고사가 또 있었잖아요. 그 모의고사도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문들도 모의고사 한 세트가 다 들어가니까 그 지문들도 하나하나씩 학습을 하고 거기서도 중요한 문장들은 핵심 암기를 해야 되고 빈칸 테스트로 하던가 아니면 핵심 문장은 통문장 암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부교재 외
어휘 부교재가 있었죠. 어휘 테스트 반드시 쳐야 됩니다. 어휘 테스트만 치는 게 아니라 거기 반이어 동의어들도 함께 학습을 해야 되고 뭐가 중요했죠? 그렇죠. 예문 학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문 학습들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이제 5회차, 6회차고 마무리 뭐 7회차든 아니면 8회차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최종 점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아이들에게 뭐 어떤 지문이 힘들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지문들은 다시 복습을 하던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던지 해서 마무리 최종 점검을 하고요. 직전 보강 마지막에 이제 시험 일정이 정해지면 직전 보강까지 진행되는 게 요 사이클, 이 플로우로 진행되는 게 내신 대비 수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대비 수업 구성을 보시면 우선 세 가지로 지금 나눠놨고요. 본 수업이 있습니다. 내신 수업 같은 경우 숙명 요구는 목요일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이제 본 수업에서는 내신 진도를 나가고 테스트도 보고 뭐 리뷰 테스트도 보고 변형 문제도 푸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개별 클리닉이 있습니다. 개별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조율을 해서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과제는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개별 진단 아이들 각각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힘든 부분이 있고 이해력을 더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 각각 1대1로 시간을 잡아서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주말 클리닉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5시는 학원 측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조교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이 경우에는 암기 재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 문장, 핵심 문장이라든지 단어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암기 시험들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시험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 같은 것들은 주말에 와서 재시험을 치는 거고 개별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학업이 얼마나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지 제가 체크업하는 거고 개별 진단 어느 부분이 더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학습력을 상승시키는 그리고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개별 클리닉 이렇게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 게 내신 수업의 구성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내신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신을 계속 중간고사 치고 내신만 계속 하는 건가? 어떻게 정규 수업이 있는 건가? 중학교랑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하시고 실질적으로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지금 고등영어 학습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내신 대비입니다. 3월달 시작하기부터 해서 주 1회 수업이고 시험 범위도 많기 때문에 바로 시험 대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6월까지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은 아이들이 정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수능 공부를 올인하는 것이 7, 8월 달이고요. 이제 8월 달부터 맞물려서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다시 기말고사 시험 대비가 쭉 이어지는 것이 그 이제 후반부 이제 가을 겨울 스케줄인 거고요. 그 기말고사가 끝나면 거의 1년 내신이 끝나는 거고 마무리되고 다시 방학 시즌이 되면 그때는 정시 공부로 다시 올인하는 요 사이클이 고등 영어 학습의 학습 사이클이고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제 담당 강사와 통화를 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처 남겨드리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아이들 준비 잘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